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 보복으로 무역 전쟁이 악화되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금융과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단호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판단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10조 원 이상의 확장적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소재 부품 산업 육성에 2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가 7년 만에 인력 구조 조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공장 생산직 400여 명이 대상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인도사 허가 취소로 위기에 몰린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상장사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모 회사인 코오롱 생명과학까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경제 보복 등 영향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오늘 정부가 금융시장 점검 회의를 오전에 열었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정부가 진단한 현재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은행회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중 무역 분쟁과 채권금리 하락 등 단기간의 글로벌 악재가 겹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당분간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지난 7월 1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일부 확대됐다고 밝혔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등도 국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보면 녹록치가 않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내놨습니까? 네, 김 차관은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의 세 가지 방향에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컨팅전시 플랜, 즉 비상계획에 따라 선제적이고 단호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7일 증시 수급 안정 방안과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된 컨팅전시 플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28일로 예정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당분간 산업부를 포함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 2회 가동하면서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주식시장은 주말 사이 벌어진 미중 간 관세 부과 조치, 지소미아 종료,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의 여파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11시 30분 기준 1.5% 이상 하락한 1917선에서 코스닥은 2.7% 이상 하락한 592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이런 대외적인 분위기는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내용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우선 일본 경제 보복에 맞서서 내년에 소재 부품 예산으로 2조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하는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경제보복 관련 예산도 검토됐는데요.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최대 경제 현안인 일본 무역보복 대응을 위해 소재, 부품, 장비산업 자립화와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 2조 원 이상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가적 상황 변화와 적기 대응을 위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 산업 특별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주목되는 예산안 내용이 있을까요? 올 초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던 미세먼지 관련 예산도 내년에는 올해의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오는 2022년까지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의 35.8%를 감축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목표를 1년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고 지원도 1조 원 이상 대폭 증액해 내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면서 일본 휴대전화 로밍 이용자 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공항의 입국자 통계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먼저 로밍 이용자 수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농내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로밍 신청자 수는 30만 1,300여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5%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로밍 이용자 감소율은 같은 기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자 수 감소율 7.6%의 2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6월 33만 2천여 명과 비교해도 7.9% 적은 수치인데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일본 로밍 누적 이용자 수는 231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만 3,800명, 11.6% 감소했습니다. 네, 덩달아서 이번 달 한국인 입국자 수도 크게 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쿄 출입국관리국이 여름 성수기에 해당하는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인 입국자 수를 공개했는데요. 나리타 공항을 거쳐 단기 체류로 입국한 한국인은 모두 12,300명으로 1년 전보다 3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단기 체류자의 대부분은 업무가 아닌 관광 목적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인데요. 나리타 지국은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나리타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출국한 일본인은 5만 8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4.3% 늘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전월세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주택매매 거래에 대해서만 의무 신고 제도가 적용돼서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전월세 거래도 앞으로는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라고요? 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30일 이내에 계약사항을 관할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공인중개소에서 계약을 했을 경우 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하고 직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이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입니다. 중간에 월세액을 바꾸거나 보증금 액수를 바꿀 때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각 1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거래가가 신고되면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전국에 전월세 주택이 700만 가구 가까이가 되니까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네, 개정안 시행은 법안 공포 후 1년 뒤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올해 말에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다만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보증금 규모 등은 시행령에 위임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정확한 적용 조건을 정하게 된다는 뜻으로 전월세가 특히 많은 서울이나 세종 등 일부 대도시에서 먼저 시행된 뒤에 차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연 1%대 금리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다음 달 출시가 됩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일종의 고정금리 특판 상품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한 대환 대출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금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 기준으로 최저 연 1.2%에서 연 2.2%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대출 기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 금리인 연 1.85%로 적용 가능하고 우대금리 요건에 복수로 해당되면 최저 연 1.2%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 잔액 3억 원에 만기 20년 대출을 연 3.16% 금리로 쓰던 사람이 이번에 연 2.05% 고정금리로 대출로 갈아타면 월 상환액이 168만 8천 원에서 152만 5천 원으로 16만 3천 원 줄어들게 됩니다. 기자, 그런데 이게 누구나 이용 가능한 조건은 아니라는데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대환 대상 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입니다. 그 밖에 정책 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고정금리 상품인 만큼 대출을 갈아탄 첫 달부터 원금을 전액 균등분할 상환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대출 대상에도 제한이 있는데요. 부부 합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신혼부부거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이 1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주택 가격은 시가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환대출은 언제 또 그리고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네, 대출 신청 기간은 추석이 지난 다음 달 16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가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2주간 신청자를 받고 한 번에 대상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대출액이 모두 20조 원이기 때문에 신청액이 20조 원을 크게 넘어서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 원 어치까지만 대출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그동안 금융사나 개인 신용평가사에서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를 내놓으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도 모르고 틀린 정보를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어려웠죠. 오늘부터는 개인이 신용평가 결과 근거를 문의하고 또 잘못된 정보를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바뀝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개인 신용평가 결과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늘부터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왜 그런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하기 어려웠고 금융사에서 거래를 거절당한 고객만 평가 이유를 알려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사와 신용평가사의 등급 산정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정정이나 삭제해달라고 하거나 신용평가를 다시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럼 실제 받은 신용 등급보다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금감원은 잘못된 정보를 정정해 신용 등급을 끌어올리면 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로 대출받을 때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운영 기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영돼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로 1년간 이 기준을 시행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금융사에 3개월의 준비 기간을 줄 예정입니다. SBS CNBC 장가희입니다. 생명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30% 넘게 급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24개 생보사의 상반기 순이익은 2조 1,28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2%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빅3 가운데 교보생명만 순이익이 16% 늘었고 한화생명은 62%, 삼성생명도 48% 순이익이 각각 줄었습니다. 생보사들의 순이익 감소는 저축성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영업 손실이 늘고 또 투자이익은 줄어든 결과로 풀이됩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 티슈진이 오늘 운명의 날을 맞았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상장 폐지 여부를 결론 내릴 예정인데요. 이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네, 상장 폐지 여부는 오늘 오후 공시를 통해 발표됩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초 코오롱 티슈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는데요.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크게 3가지인데요. 첫째, 상장 폐지 결정인데 이 같은 결론이 나오면 코오롱 전체 계열사의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는 상장 폐지 결정을 유예하고 코오롱 티슈진에 개선 기간을 주는 건데요. 오늘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바로 상폐를 유예할 수도 있고 일단 상장 폐지 결정 후 이어지는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기회가 부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티슈진은 주어진 기간 동안 개선 계획을 이행하고 상장 폐지 심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장 유지 결정인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네,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상장 폐지로 결론이 나도 바로 그 시점부터 진행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심위가 상장 폐지 결론을 내려도 이후 추가 절차들이 있는데요. 먼저 15영업일 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상폐 여부를 다시 심의 의결합니다. 여기서 다시 상장 폐지 결론이 나오더라도 티슈진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3차 심의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최종 상장 폐지까지는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심사의 최대 쟁점은 인보사 성분 허위 기재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느냐와 고의성이 있었느냐에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려돼 왔던 자동차 업계의 감원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누적된 경영 악화가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이 내용은 오정인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르노 삼성 자동차 얘기네요. 지난해부터 극심한 노사 갈등으로 좀 화제가 많이 되어 왔었는데 결국은 7년 만에 구조조정에 나선다고요? 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르노 삼성은 부산 공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순환휴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희망퇴직 규모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최대 400여 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1일 르노 삼성은 노동조합 간부들을 대상으로 인력 조정 방안을 통보했는데요. 오는 10월부터 부산 공장의 시간당 생산량을 기존 60대에서 45대로 변경한다는 겁니다. 생산량을 줄이면서 기존에 있던 생산직 1,800여 명 가운데 20%, 그러니까 400여 명이 유휴 인력으로 남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인력 구조조정까지 나서는 거면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네, 르노 삼성은 올해 상반기 9만 8천여 대의 자동차를 생산을 했는데요. 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줄어든 수치입니다. 일본 닛산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로그 주문량 급감이 주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로그는 지난해 부산 공장의 생산량인 21만 5천여 대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는데요. 그러나 지난 3월 닛산은 위탁 물량을 연간 10만 대에서 6만 대로 줄였습니다. 다음 달 로그 수탁 계약이 끝나면 위기는 더욱더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르노 본사는 노사 관계가 안정돼야 후속 모델을 배정할 수 있다면서 아직까지 후속 모델을 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이 르노 삼성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쌍용차는 최근에 신차 개발과 양산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10분기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난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인데요. 지난 19일 예병태 쌍용차 사장은 직원들에게 비상경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비상경영 TF는 추가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GM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현재 경남 창원 공장을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줄면서 공장 가동률이 2년 가까이 60%를 밑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사 갈등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국 GM 노조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부분 파업에 이어 간부들도 부분 파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짚어주신 거 들어보면 어디 좋은 곳이 한 곳이 없는 것 같은데 국내 최대 기업이죠. 현대기아차는 사정이 좀 어떻습니까? 네, 현대기아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80%를 넘으면서 그나마 좀 사정이 나은 편이긴 한데 문제는 해외 시장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선전을 하고는 있지만 최대 시장인 중국과 인도에서는 고전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의 판매량은 42만 4천여 대였는데 사드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2%나 줄었습니다. 중국 베이징 1공장을 문을 닫거나 이제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상황은 여전한데요. 인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상반기 판매량은 21만 7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1% 감소했습니다. 인도 경제 침체로 차 내수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게 원인입니다. 현대차 인도법인도 이번 달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했는데 하반기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네, 국내 자동차 업계 상황 산업부 오정인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한항공노사가 기본급 동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 협상에 합의를 했습니다. 일본 여행 급감 등으로 악화된 경영 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은 이한나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대한항공의 일반직 노조의 임금 협상이 가결이 됐어요. 네, 대한항공이 지난 23일 일반직 노동조합과 기본급 동결을 골자로 하는 올해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임금 협상안에는 기본급을 동결하고 상여금을 기존 800%에서 85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조조와 심야교통비를 18% 수준으로 올리고 대학 학자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노조는 내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보면 인상을 했는데 올해는 기본급이 동결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올해 대한항공의 실적 악화로 인해 동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의 올해 2분기 영업 손실은 1,015억 원을 기록했고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47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1.9% 급감한 상황입니다. 실적 악화 요인으로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달러 결제 비용 증가, 화물 부문 수송량 및 매출 감소 등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정은 나아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일본 여행 보이콧에 타격이 반영돼 실적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기아자동차의 전기차인 소울 EV가 독일 소형 전기차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기아차의 소울 EV가 독일에서 전기차 부문 1위를 했어요. 네,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독일 유명 자동차 잡지 아우토 자이퉁이 유럽에서 현재 판매 중인 소형 전기차 3종 비교 평가를 했는데요. 소울 EV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비교 대상은 소울 EV 외에 독일 BMW의 i3S, 일본 닛산의 리프 E+ 등이었는데요. 차체와 주행 안락함, 그리고 주행 성능과 파워트레인, 친환경 비용 등 5개 부문으로 평가를 했는데 소울 EV는 주행 성능을 제외한 4개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네, 경쟁사들이 모두 굉장히 쟁쟁한 곳들인데 그중에서 최고로 뽑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아차가 수년 앞서 전기차를 생산한 닛산을 누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리프는 닛산 자동차가 지난 2010년부터 생산하는 세계 최초의 양산형 전기차이자 세계 판매 1위 차량입니다. 올해 누적 판매 대수 40만 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소울 EV 등 해외에서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는 판매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소울 EV는 지난 2016년 3,200여 대, 그리고 2018년에는 4,200여 대로 꾸준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지난달 누적 기준 총 8,000여 대를 판매하면서 지난해보다 208% 증가했는데요. 또 코나 EV, 그다음에 니로 EV 등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합할 경우 지난달 누적 기준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5만 3천여 대에 달합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올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의 부채 비율이 소폭 상승해서 재무구조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636곳의 지난 6월 말 기준 부채 비율은 108.8%로 지난해 말보다 4.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비제조업의 부채 비율이 152.6%로 12.1%포인트 올랐고 제조업도 92.2%로 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주요 대기업의 절반은 하반기에 대졸 신입사원 공채 계획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대졸 신입직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34.2%는 채용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20.2%는 아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대상 대기업들의 하반기 대졸 공채 규모는 모두 3만 8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8%가량 줄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심화라는 악재 때문에 국내 증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3% 내림세로 1922포인트로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3% 가까이 빠지며 591포인트로 내려왔습니다. 이 시각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1.3% 내림세를 보이며 43,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오롱 티슈즈의 상장 폐지 결정을 앞두고 코오롱 생명과학은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방금 전 상승 반전했습니다. 1.67%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중국 사드 보복 때보다 실적이 악화된 데다 인도 법인까지 일시적 감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0.4%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쌍용차 역시 구조조정의 여파로 현재 1.98% 내림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크게 오르는 종목으로는 안국약품이 있습니다. 신약 후보물질 도입 계약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20.35% 오름세를 보이며 1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백브리핑 시시각각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